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적 지도 감독. 치료자 2의 내적 독백 속에는 지도 감독자 기능이 확실히 발휘되고 있었다. 치료자는 역전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전 치료자를 평가절하하고 대체 치료자를 이상화하는 분열 과정에 관한 생각을 정리했으며, 이를 통해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일에 대해 스스로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 케이스먼트는 이러한 과정을 내적 지도 감독이라고 칭했다. 그에 따르면 내적 지도 감독은 치료자가 자신의 치료 경험에 몰입한 상태에서 전이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분석가와 함께 관찰해 볼 수 있는 응시와 사색의 섬을 발견할 때 시작된다. 모든 치료자에게는 환자가 되어보는 경험이 필요한데,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과정을 배우기 위함이다. 케이스먼트는 공감을 통해 환자와 동일시해 보려는 시도가 내적 지도 감독 기능뿐만 아니라 담아내기 기능의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준다. 치료자는 공감적인 태도로 환자의 입장이 되어보고 환자가 가진 내적 세계의 측면을 받아들여 보려고 시도함으로써 전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어떤 케이스먼트라는 분이 내적 지도 감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용어가 꼭 필요한 건지 저는 조금 의문스러워요. 인터널 슈퍼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터널 슈퍼비전이라는 자기가 슈퍼바이저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내담자와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기가 보고 내가 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느끼는지, 그리고 저분에게서 오는 저분이 어떤 전의를 느끼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마치 슈퍼바이저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 같은 기능을 자기 안에서 한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걸 굳이 인터널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옥상옥이 아닌가 싶어요. 이 얘기는 분석적 스페이스, 애널리틱 스페이스라는 용어를 그 다음에 쓰는데, 정신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분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분열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최초의 분석가로서 분열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찰하는 성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우선 익스피리언싱 이고, 경험하는 자아와 observing 이고, 관찰하는 자아로 자기 자신을 둘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기 안에서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내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네,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하지 하고 성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 분석가로서의 마음은 이걸 애널라이징 이고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저는 그 용어를 좋아하는데, 애널라이징 이고의 기능, 애널라이징 이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능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석할 수 있고, 아니면 내담자의 전의를 분석하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다 애널라이징 이고의 역할인데, 이 애널라이징 이고의 기능을 여기서 인터널 슈퍼비전이라고 멋지게 이름을 붙여본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런 개념을 자꾸 만들어내면 어쩌면 이게 또 무슨 새로운 것인가 하고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데, 조금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찰스 브레너 같은 분은 계속해서 정신분석에 새로운 많은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어느 개념은 필요 없는 개념이라고 하나씩 없애가는 작업들을 해요. 바벨탑을 쌓다 보니까 너무 랭귀지가 너무 많아졌어요. 말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똑같은 얘기를 방언이 너무 많아서 이해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제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세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뭐 박사 논문도 보면은 네, 논문 쓰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매치시키는 것도 큰 작업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똑같지 않으면서 애매하게 서로 약간씩 어긋나는 거를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이게 뭐랄까요? 또 평균값을 내듯이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각자 다른 걸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공부할 것도 많고 차라리 그러면 서로 다른 건 내가 모르겠다 그러고는 같은 것만 쭉 맥락을 끼워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이해가 더 잘 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꼭 필요하지 않은 개념들을 다른 용어로 자꾸 만들어. 실제 여러 치료 기법 쪽에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적인 용어가 각각 전혀 새로운 용어로 탄생을 해서 그 속에서 그 문맥 속에서 읽지 않으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못 알아듣는 용어들이 많이 생겨나. 실제 깊이 들여다보면 정신분석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이 탈바꿈된 경우들이 꽤 많아요. 분석적 공간의 실현, 이중 의식 상태를 달성하는 것은 케이스먼트의 내적 지도 감독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치료자가 직접 치료를 받을 때 환자로서 얻게 되는 것은 실제로서의 전이와 환상으로서의 전이에 대한 경험이다. 치료자는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과거 대상 관계의 재현에 참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현을 관찰하고 이에 대해 숙고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 스테르바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의식 상태를 자아의 해리라고 불렀다. 그리고 오그덴은 조금 더 현대적 맥락에서 이 이중 의식 상태를 분석적 고공간이라고 칭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환자의 투사적 동일시는 환자 자신의 분석적 공간을 무너뜨리듯이 치료자의 분석적 공간도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다. 치료자는 먼저 상현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회복하면서 환자도 상현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회복하게끔 도울 수 있을 때까지 그 상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치료자가 자기 자신을 환자의 내적 세계로 흡입되도록 허용하면서도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때 치료자는 최적의 마음 상태를 얻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치료자가 어느 정도 환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자신만의 생각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도 분석적 공간이나 애널리틱 스페이스라는 말은 어떤 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애널리틱 이고 얘기죠. 그 스페이스라고 멋지게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조금 공간적으로 이 개념은 어트랙티브해요. 근데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결국은 더블 컨셔스니스라고 하는 것도 이중 의식 상태라고 하는 거 사실은 우리의 이고가 둘로 나뉜다고 하는 것을 무의식을 제외하고 의식 상태만을 가지고 컨셔스니스가 더블 컨셔스니스다라고 함으로써 같은 얘기 같으면서 다르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케이스먼트도 굉장히 멋을 부렸죠. 아까 똑같이 인터널 슈퍼비전이라는 내적 지도 감독 뭐 이런 얘기들 다 일관되게 자기 나름대로 용어로 이걸 설명하려고 해서 또 그게 그런 쪽으로 그런 용어를 좋아하는 분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자아의 스타버 같은 경우는 자아의 헬이라는 용어를 썼죠. 자아의 헬이라는 말이 이고 디소시에이션이라는 용어예요. 그 디소시에이션이라는 용어가 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헬이라는 용어가
스플리팅이라는 용어하고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스플리팅이라는 용어를 자아를 분열시킨다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또 디소시에이션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분들은 디소시에이션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해리 상태, 그러니까 디소시에이티브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하는 것을 분열적 성격 장애하고 해리성 성격 장애를 또 이렇게 분류해서 구별하는 사람들도 또 그런 학자들도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툴들을 각각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하나로 설명하는 것을 그대로 조금 그 용어 속에서 다양한 것으로 소화하기보다는 다른 용어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용어 사용을 우리가 다 따라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우리 마음을 우리가 분열시킬 수 있으면 된다. 이게 헬이라는 용어를 썼건 이중 의식이라고 하건 우리의 마음을 어느 하나로 보지는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항상 뭐라고 할까요? 조금 이중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래, 꿈도 매니페스트 드림과 도먼트 드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잠재夢과 현재夢. 이런 것들을 항상 복합적으로 이렇게 보는 능력들인데 우리 생각 안에서도 의식과 무의식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둘로 나누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밑바닥에 또 다른 게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어프로치인데, 아까 얘기하는 분석적인 공간이나 분석적인 이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체험하는 것과 체험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또 관찰자를 내가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아마 꿈속에서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꿈속에서 신나게 희로애락을 느끼는 꿈도 있고, 어쩔 때는 저기서 사람들이 희로애락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구경하고 있는 나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꿈속에서 이런 체험들을 하시는지 저도 궁금해요. 어때요? 이주영님은 어떠세요? 거의 대부분은 꿈을 얘기하자면 거의 대부분 저의 꿈속에서는 제가 저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무언가를 하고 있는 나를 내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애널리틱 이거예요. 분석적 애널리틱 스페이스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애널리틱 스페이스가 없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리플렉션을 하지 않고 사는 분들은 이게 없는 거죠. 그냥 경험하는 자아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도 제가 가끔은 그랬으면 좋겠을 때가 있어요. 예, 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탈을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경험하고 있는 나를 이렇게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보고 있다면 좀 덜 괴롭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그게 어쩌면 단순히 우리 정신분석이나 심리적인 이슈가 아니라 영성적인 것으로 마찬가지예요. 이런 스페이스가 확보돼. 그래서 리플렉션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쩌면 디선먼트가 가능한 거죠. 우리 식별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인데, 그러니까 의식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면서도 어쩌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식별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영성 쪽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요? 광명의 천사라고 다가오는 마귀, 중세적인 표현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마귀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 광명의 천사를 만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있는데, 그 경험하는 나를
그리고 다가오는 대상과 나를 바라보는 성찰하는 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체험은 특히 어떤 이적이나 특별한 체험들은 중세의 개념으로는 이건 하느님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마귀로부터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체험만 가지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이 식별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식별해 낼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 안에 식별하는 자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익스피리언싱이고 영성적으로 얘기하면 디서닝이고 식별하는 자아가 필요한 거죠.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 광명의 천사를 식별해내는 게 상당히 진전이 돼서 나중에 온갖 사고가 일어날 무렵에야 이게 뭐가 잘못됐어. 왜 그럴까 하면 그때 마귀가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본 모습을 드러낼 때 그때 알아본다고 한다면 이미 자기는 큰 피해를 입은 상태라 심리적으로 큰 데미지를 받은 상태에서만 식별이 가능한데 근데 훈련되신 분들은 그 사건이 나기 조금 더 전에 근데 아주 식별이 잘 되시고 성인 단계에 가신 분들은 이미 다가올 때 식별해낼 만큼 그 고도의 훈련이 가능해진다는 이런 얘기인데 우리 범인들은 이 지점에까지는 갈 수는 없지만 어쩌면 광명의 천사로 들어오는 그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찰하는 어떤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거기에 말하자면 광명의 천사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정신분석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의 컨션스를 그분에게 내준 결과가 돼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는 우리 초자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광명의 천사가 이미 천사니까 내가 의탁을 해야 될 대상이니까 내 스스로의 판단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내 가치 기준도 사라지고 이 광명의 천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는 것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독자적인 양심의 성찰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식별해내지 못하면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가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생겨난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영성의 세계도 많이 관찰되는 거죠. 우리 강 목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사실 이제 관찰을 한다는 자체가 그게 쉬운 건 아닌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수영님 이야기한 대로 그 내가 나를 벗어나서 나를 본다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이 언제 있었냐면은 상당한 그 뭐랄까 신체적 고통이 이제 지속적 반복됐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으로는 이제 말하자면 분열적이잖아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걸 상당히 득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득도해가지고 뭐라고 속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 몸이 아프지 내 영혼이 아프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분리된 것처럼 그렇게 느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에 한번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그걸 이제 보호 장치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호는 했는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살짝 겁나는 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내가 분열시킬 수 있는 건 아닌데 내가 정신적으로 내가 분열을 시킨다는 거는 결국은 정신 분열이니까 이러다 잘못하면 미칠 수도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통제가 나를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겠다고 하는 그 시도가 자칫하면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위험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위험성이 있죠. 그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 경우에. 그 자칫하면은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말이 나의 신념이 되어 가지고 어쩌면 상당한 나의 어떤 주관성인데 그거를 객관화시키고 합리화시켜 버리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뭐냐 내가 잘못된 그 생각 속에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분열시키는 것하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식별이라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네, 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용어만 가지고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분열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초적으로 우리 자아의 기능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식별을 하는 것, 그걸 우리가 활용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쩌면 이 분열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어쩌면 사이카틱한 환자들은 고통을
아까 얘기한 고통을 참아내는 방법인데 어떤 페인이 있으면 좌절이 있거나 페인이 있으면 이 좌절 자체가를 공격해 버릴 수도 있죠. 그 고통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방안일 수도 있는데 그런 현상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또 하나의 방법은 고통을 느끼는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분열시켜버리는 내 마음을 그렇게 심한 경우는 사이카틱한 사람은 뭐라고 할까 파편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그러니까 이고를 프래그멘테이션 이고를 파편화시킨다고 합니다. 이고가 파편화돼 버리면 전체적으로 통합된 주체가 사라지니까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신기를 말하자면 없애버리는 셈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부셔버리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고통을 안 느낄 수는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분열돼 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마음 자체가 조각조각 나버리게 되면 통합적인 인격체로서 우리가 기능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고통을 안 느끼는 대신에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실존주의 그 철학을 이제 조금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니까 어떤 얘기 나오냐면 실존이면 본질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실존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본질이라는 곳으로 가서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표현을 그냥 습관적으로 쓰더라고요. 그 말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반론을 제기한 게 뭐냐면은 실존은 고통이다. 근데 그 실존이 고통인데 그게 본질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실존은 본질하고 분리할 수가 없다는데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실존하고 본질을 분리시켜서 우리가 경험하는 실존은 고통이지만은 여기에서 우리 본질을 찾아서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불가에서의 영향을 받은 말하자면 우리가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의 마음 네. 세상이 분별이 있기 이전의 마음 뭐 이런 것으로 지금 회귀하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런 거 불교적인 사고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서구적인 것하고 조금 다른 거죠. 이제 말하는 기독교에서도 그 본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천국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그걸 본질이라는 것으로 놓고 보니까 이제 이게 나눠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우리 실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냐? 우리의 실존은 허구냐? 서양에서 제가 얘기하는 실존은 그 본질이 아니고 그 고통 자체가 실존이죠. 실존이면서도 어쩌면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 실존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신분석하고 굉장히 연결되는 문제예요. 실존 철학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내담자를 치료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을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치료냐? 그 고통을 소화해내는 이 알파 펑션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치료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고 고통을 자기 것으로 감싸 안고 스트러글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라니. 그러니까 마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은 마음 자체는 어디에 생겨나느냐면 사고, 그러니까 띵킹이라 또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좌절이 있을 때, 이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을 여기서 얘기하는 홀딩하거나 컨테이닝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생각이 출현한다니. 그래서 생각하는 기능들이 생각 자체가 이 좌절을 벗어나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니.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실존적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어떤 데 사용되느냐면 고통스러울 때 아이는 자기가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결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나는 고통을 회피하는 쪽에 선택을 하는 사람. 이게 보통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는 고통을 피해 달아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아이는 그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그 고통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법, 고통 속에서 생존하는 방법, 고통 속에서 발달해 나가는 그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적으로 도와준다는 것도 우리가 단기상담 입장에서는 증상을 없애주고 고통을 없애준다는 쪽에 더 가까운데, 우리 장기적으로 우리가 정신분석을 돕는다고 하는 건 이분 안에 알파 펑션이 생겨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 자체 마음의 구조가 생겨나야 되는데, 마음의 구조가 생겨나고 생각을 띵킹이 발생하고 띵킹을 담아내는 이런 우리의 마음의 구조들이 그러니까 이고가 강화되고 슈퍼이고라고 하는 개념이나 혹은 양심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들이 잘 발달할 수 있으려면 이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발달하는 게 아니고 이 고통을 담아내는 과정 속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통 회피적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정신분석적인 치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지점에서 어떤 실존적인 어떤 결단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죠. 같은 환경에서 내가 그 고통을 참아낼 결단을 할 것이냐. 많은 분들은 상당한 치료 진전이 있기 전에는 고통을 플레서 페인의 프린시플에서만 사는 거죠. 고통스럽지 않은 쪽만 택하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이 삶은 이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거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신분석이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김동환님, 우리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네, 저는 거기 자아의 헬이라는 용어가 좀 오해의 여지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네, 네, 이렇게 경험하는 뭐 자아 또는 관찰하는 자아가 이렇게 헬이 됐다 그러면 그 두 개가 마치 서로 이렇게 소통되지 않는 그런 상태처럼 느껴져서, 그게 별개의 인격처럼 느껴져 버리죠. 예, 근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긴 한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다 같이 이렇게 인식돼야 된다고 할까? 기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금방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도 경험하는 자아를 아예 기능을 없애버리고 관찰하는 자아만 있으면 고통이 안 느껴지니까 마치 뭔가 좀 자유로운 듯한 그렇죠. 그런 착각이 들 수 있겠다고. 저도 이제 예전에 명상하면서 그런 상태를 아주 잘한다는 느낌으로 있었던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게요, 마치 많은 분들이 득도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상황일 가능성도 꽤 있어요. 정말 득도하신 분도 있지만 이런 과정, 자기 마음이 파괴돼 버린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뭔가 붕 뜬 듯한 느낌?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더 이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착각에 빠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반성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경험하는 자아만 있어도 관찰하는 자아가 너무 없으면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게 막 이렇게 살게 되고, 또 관찰하는 자아만 있고 경험하는 자아가 없으면 또 너무 붕 떠서 이렇게 판타지 속에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해리가 아닌, 물론 이분은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뭔가 용어를 이렇게, 헬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예, 뭐 해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딱 단절시켜서 서로 소통 안 하게 하는 게 해리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잘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깊은 명상이나 성찰이나 관상을 한다고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페인킬러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페인킬러를 사용하고 우리가 통찰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페인킬러를 사용하지 않고 그 고통 속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힘드니까. 고통 속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생각이죠, 어떠면은. 그래서 이 고통을 감당하는 방법을 연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죠, 어떠면은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그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속에서 어떤 생각이 발달하고 생각이 발달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는 거죠. 생각하는 기능들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면서 그 고통이 이게 해결할 길이 없는 고통인 경우도 있지만 내가 내 역할을 안 해서 그냥 계속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죠. 그래서 자아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그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길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통스럽지만 그 스스로 해결해야 될 일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어려운 게 이분들은 끊임없이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 우리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런 환자들이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운 것 자체는 우리가 공감을 해주고 같이 아파해 주는데 이분의 고통 자체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선뜻 나서는 건 어렵다는 참 나도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 고통은 어쩌면 실존적인 고통이에요. 누구나가 겪는 거. 너만 겪는 게 아니라는 얘기 말하자면. 이게 누구나가 겪는 고통인데 이게 나만의 고통이라고 너무 이분들 모두가 세상 사람들은 다 고통스럽지 않은데 자기만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겪는 것을 자기 스스로 미닝풀하게 이해해 나가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에 짓눌려서 생을 피해만 다니는 게 아니고 그 고통 속에서 용감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우리 이수영님 얘기도 오늘 좀 들을까요? 우리 오늘 발전은 여기서 더 충분할 것 같고. 네. 제가 지금 막 교수님께서 그 진통, 페인킬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 바로 직전에 제가 그것을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교수님하고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거 보면 나도 완전히 지금 잘못 가고 있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힐링 페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그 뭐 상처가 치료되는 그 순간에 막 간질간질하고 따끔따끔하고 하는 그거를 못 견디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럴 예. 때 제가 요거는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이다. 근데 요 과정에도 아프니까 근데 요거는 아픔을 위한 아픔이 아니고 힐링하는 페인이다. 그래서 힐링 페인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아주 좋은 이렇게 말이죠. 네네네. 굉장히 의미 있고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용어예요.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렇게 막 이렇게 떠오른 그 생각은 뭐냐면은 뭐 수술을 마치고 나온다거나 할 때 보면은 바로 수술 직후에 병원에서는 의뢰의 그 마약성 진통제를 잠깐씩 줘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거기 써 있어요. As needed. 필요할 때만 먹어라. 그렇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먹으면 이거는 이제 중독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이렇게 워닝을 줘요. 네. 그러면서 마약성 진통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 때는 저도 이렇게 너무 힘들 때는 그것 좀 달라고 마약성 진통제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마약성 진통제에서 그냥 평범한 뭐
타이레놀이나 다른 진통제로 넘어가느냐 이거죠. 그 순간을 어떻게 내가 결정을 하느냐. 이게 중독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마약성 진통제를 찾을 것이냐. 그런 거 보면 이 분열은 살기 위한 어떤 처절한 나의 보호기구, 나의 보호막, 분열하기 위한 분열이 아니라 살기 위한 분열임을 분명히 서로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있죠. 어떨 때 내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느냐,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아니면 하면서도 동시에 통찰할 수 있느냐. 그래요. 그 시기와 또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분별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주 중요한 개념, 어떤 힐링 페인이라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개념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특히 이렇게 우리 어려운 경계선 환자 도울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분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을 안 느낀다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요. 그 역전이를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역전이 저항이 발생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페인풀한 것을 우리가 베타 요소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걸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고통이 안 온 거죠. 그럼 그 베타 요소 자체를 파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통의 근원적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버리거나, 또 하나는 이걸 컨테인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분열돼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통을 느끼지 않는 방법은,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는 내 기능을 마비시켜 버린다는 얘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난 고통스럽지 않아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고통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일 수도 있고, 고통을 느끼는 내 마음의 기능을 내가 공격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내담자 입장에서는 이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방어를 하기 위해서 투사의 동의지를 써서 우리에게 베타 요소가 왔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베타 요소를 되돌려준다는 얘기는 네 거야 하고 되돌려줘 버리는 거죠. 그럼 이분은 이걸 프로세스할 능력이 없으니 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이때 이분들은 이 방어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분들을 공감해 주라는 얘기는 조이닝 하라는 얘기. 이분의 고통을 고통스럽지 않은 쪽으로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말고 고통 자체를 인정해 주고 그 속에 같이 머물러 줘야 된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이분의 그 고통 속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이게 공감이에요. 그렇지만 뭔가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궁극적으로는 이분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 시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현대정신분석의 기법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조이닝 더 리시스턴스예요. 조이닝 더 리시스턴스, 저항을 하고 이제 저항을 내려놓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저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의 고통스러운 것을 그 고통을 느끼지 않는 방식, 이분의 방어를 인정해 주라는 얘기. 당신이 이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방어하고 있어요. 그래, 자꾸 그러시지 말고 말로 이제 언어로 뭘 느끼시는지 언어로 표현하십시오라고 우리가 자꾸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이분은 그걸 감당이 안 되는 것을 자꾸 감당하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분을 보호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디펜스는 이분들, 아까 이수영님이 얘기한 대로 이분들이 자기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필요한 것이 지금 그걸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자아가 강화되기 이전에 함부로 이걸 걷어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찰을 너무 빨리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그 고통을 마주하도록 커튼을 걷어버리는 건데, 말하자면 이 방어를 우리가 분쇄해버리게 되면 이분은 그걸 감당 못해서
사이카틱한 상태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해야 된다. 그럼 정말 자기를 분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파괴해버리는 이런 상태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프래그멘테이션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신분열이에요. 그래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기능 자체를 파괴해버리면, 그러면 어떤 게 들어와도 자기는, 우리 어떠면 이런 나병원 같은 데 가면 멍하니 앉아있는 분들 많이 있죠.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는 거죠. 그 마음 자체를 파괴해버린 결과가 되는 거죠. 그 이분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있는데 이 상태로 나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이분들이 안간힘을 써서 방어하고 있는 것. 나는 힘드니까 선생님이 이 고통스러운 것 좀 어떻게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려운 거죠. 혹시 김성심님 잠깐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고통스러웠어요. 왜 고통스러우셨어요? 죄송해요. 너무 임상에서 일어난 내담자들 2명이 너무 강렬하게 나한테 와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고통에 대한 방어, 저항을 인정해줘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방법으로 견디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의 생존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방어하는 거고 저항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근데 당신이 그거에 대해서 언어로 이야기하지만 살아요라는 것들이 우리 치료자한테 굉장히 딜레마인 거예요. 이렇게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냥 뭔가 이렇게 아예 그냥 심장을 터져줘서 숨쉬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강렬한데,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사람의 페인을 견디는 것들을 내가 그 사람의 승낙도 없이 터주는 거잖아요. 내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참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 딜레마에 대한 고통인 것 같아요. 제 고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쉽지 않죠. 어쩌면 그분도 감당할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분을 만나면 아무리 훈련돼도 우리도 못 견뎌서 액팅아웃이 일어나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조금씩 우리가 이분들을 더 견뎌주는 힘이 생겨나면 좀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2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2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